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상한 풀뿌리죽을 드세요? 19살 여름 평안남도 시골 할머니 집에서 제가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양 고급 아파트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며 수입 과자를 먹으며 자란단 간부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가 옥수수죽에 풀뿌리를 넣고 끓인 걸 드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냥 맛없다고 버렸던 중국산 과자가 아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북한은 가짜였구나. 한국 분들은 북한 하면 뭘 떠올리세요? 굶주리는 사람들, 세뇌된 주민들, 탈출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사람들. 전부 틀렸습니다. 북한 평양 고위층은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만큼 좋은 걸 씁니다. 북한에도 롯데리아보다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탈북해도 가족들이 수용소에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21살에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 한국에 온 이유는 자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견딜 수 없어서였어요. 제가 특권층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른 북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1가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북한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평양 고위층이 쓰는 최신 스마트폰과 명품들, 남한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의 진짜 이유, 탈북해도 가족이 수용소에 가지 않는 충격적 진실, 돈으로 매수되는 국경경비대의 실상, 중국에서 벌어지는 북한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 한국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북한 체제가 탈북을 은밀히 이용하는 교묘한 방식까지. 이 11가지 이야기들이 제가 직접 겪어본 진짜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을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북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제 사연과 함께 11가지 몰랐던 북한의 진실을 살펴보세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카페에서 옆자리 대학생이 최신 아이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 평양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스마트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평양에서 살 때도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가진 건 아니었지만요.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간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그게 얼마나 특권적인 삶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 집 거실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삼성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할 물건이었죠. 아버지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수입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어머니 화장대에는 중국산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16살 때부터 중국산 스마트폰을 썼어요. 물론 인터넷은 안 됐지만 몰래 가져온 한국 드라마나 중국 영화를 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제게 스마트폰을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시엔 그냥 자랑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체제 유지를 위해 숨겨야 하는 비밀이었던 거죠. 평양 핵심 구역에 사는 당 간부 자녀들은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일반인들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와 함께 간 특수 상점이었습니다. 평양역 근처에 있는 그 상점은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일본산 전자제품, 독일 맥주, 프랑스 향수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가격표도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로 되어 있었고요. 이건 우리 당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일반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마당에서 나탈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우리만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양 시내 중심가에는 이런 특수 상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광복거리 특수상점, 창광거리 외화상점 같은 곳들이요. 일반 주민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곳들이었죠.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 외국산이었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곳에서 일본산 화장품을 사셨고 저는 중국산 과자나 음료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특권적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19살 여름 지방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평안남도 작은 군에 사시는 친할머니를 뵙러 간 건데 거기서 본 모습은 제가 알던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집은 흙벽돌로 지은 낡은 집이었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옥수수죽에 풀뿌리를 넣고 끓인 걸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가져간 과자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런 귀한 걸 가져왔구나.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에겐 그냥 평범한 중국산 과자였는데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양은 진짜 북한이 아니었다는 걸요. 할머니 마을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뼈가 다 드러나게 깡마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김일성과 김정일 장군이 모든 인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해주신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평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동강구역에 있는 일반 아파트와 우리가 사는 모란봉구역 아파트의 차이도 다시 보게 됐어요. 같은 평양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왜 할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건 혁명의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모든 인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드신 풀뿌리죽의 쓴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후로 평양 생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버지 사무실에 놓인 수입 위스키도, 어머니의 중국산 화장품도, 제 손에 있는 스마트폰도 모두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탈북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체제에 잠시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전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고 남조선은 미국 놈들에게 점령당한 불쌍한 곳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살아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평양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진짜 북한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한국 뉴스에서 평양의 모습이 나오면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멋진 아파트와 넓은 도로, 화려한 공연장들을 보면서 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보여주지 않는구나 싶어요. 평양도 북한이고 북한에도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산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있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다른 탈북민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당 간부였으면 왜 탈북했니? 거기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함경도에서 온 언니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걸요. 그 언니는 당 간부 가족들이 모두 탈북을 꿈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고위층일수록 북한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평양에서 살 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그 동료들은 진심으로
북한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남조선 놈들은 참 불쌍하다. 미국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살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순적이죠? 하지만 그게 당시 고위층들의 진짜 생각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즐기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심으로 동정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평양 외국어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생생해요. 야, 남조선 애들은 밤에도 잠 못 자고 공부한대. 대학 가려고. 진짜. 우리는 성분만 좋으면 대학 가는데 전애들은 힘들겠네. 그래도 우리가 훨씬 행복하지 않냐. 걱정 없이 살잖아.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정말로 자신 있어 했어요. 남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아버지 직장 동료 아저씨 한 분이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하신 말씀도 기억나요? 중국 놈들도 우리만 못하더라. 돈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서로 믿지도 못하고. 우리는 동무끼리 서로 도와주며 사는데 말이야. 그분은 중국 베이징의 고층 빌딩들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신 거죠. 특히 당 간부 자녀들은 이런 우월감이 더 강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선배 오빠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수진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산다. 남조선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혼란스럽잖아.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좋다. 그 오빠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몰래 보면서도 저건 그냥 만든 이야기야. 진짜 남조선은 저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 속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런 건 가짜야. 미국 놈들이 남조선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선전물이야라고 믿었어요. 가장 우스운 건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온 컴퓨터로 중국 웹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해서 역시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우리나라처럼 필요한 정보만 주는 게 더 좋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평양 시내 고급 식당에서 아버지 동료들과 식사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남조선 놈들은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간다던데. 맞아. 우리는 의료비가 공짜인데 말이야. 교육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대학까지 무료인데 남조선은 돈 내야 한다더라.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남조선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살아보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북한의 무료 의료나 교육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의사들한테 뒷돈을 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학교도 각종 부담금과 뇌물이 일상이거든요.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도 이런 모순을 견딜 수 없어서였어요. 아버지가 실각하면서 우리 가족의 특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일반 주민들이 겪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한국에 와서 만난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진아, 북한 고위층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척한 게 아니었나. 그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 분들은 북한 사람들이 체제를 억지로 찬양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특히 혜택을 받는 계층일수록 더 확신에 차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수진이는 왜 좋은 나라를 버리고 남조선에 갔을까? 거기서 고생만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 격차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북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남한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산다고 믿는 거죠.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까지도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남조선 가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거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고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모두 수용소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실각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파벌 싸움에서 밀렸거나 뭔가 잘못된 보고를 올렸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고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좌천인 줄 알았어요. 당 중앙위원회에서 지방당위원회로 발령받는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집에 보위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지 가족들은 앞으로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위부 조사관이 어머니께 한 말이에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모든 특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수상점 출입도 금지됐고 외화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들의 변한 태도였어요.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너랑 어울리지 말래. 가장 친했던 친구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나쁜 집안 자녀와 어울리는 것도 자신에게 해가 되거든요. 친구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우리 가족이 수용소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제안들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동짓딸이 중국어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보위부 사람이 어머니께 한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죠. 이들이 우리에게 탈북을 권하고 있다는 걸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도 그런 뜻이었거든요. 왜 우리를 수용소에 보내지 않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졌단다. 사람들을 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도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이 보내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큰딸이 작년에 중국으로 갔는데 그 후로 집안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매달 중국 돈을 보내주거든. 그 집 딸도 사실상 탈북한 거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수용소에 가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탈북하면 3대가 멸족당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장마당에서 만난 아주머니 한 분이 조용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분 말로는 탈북민이 너무 많아서 다 처벌할 수도 없고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니까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탈북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같은 애들은 남조선에 가면 잘 적응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집에 온 아저씨가 제게 한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바로 탈북 브로커였어요.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말아라.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 그 아저씨가 어머니께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저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수용소가 아닌 지방으로 이주만 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도 시대에 맞춰 변하고 있다는 걸요. 예전처럼 무조건 처벌하고 가두는 방식으로는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해외로 내보내서 외화를 벌어오게 하는 게 더 실용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수진아, 너는 똑똑하고 중국어도 잘하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엔 어머니가 저를 버리려는 건가 싶어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나름대로는 저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남아있으면 아버지 때문에 평생 차별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군인들이 직접 탈북 경로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어떤 길이 안전한지, 누구를 통해야 하는지 은연중에 귀띔해주더라고요. 압록강 상류 쪽이 요즘 경비가 느슨하다더라. 중국 쪽에 조선족 친척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려주는 거였어요. 마치 탈북을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함정인가 싶어서 무서웠는데 실제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었거든요. 뒷돈을 조금만 들이면 탈북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엄격한 체제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탈북민을 무조건 막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가족들과의 마지막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면서 제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수진아, 밖에 나가서 절대 우리나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성공해서 우리 체제가 훌륭하다는 걸 보여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었어요. 탈북을 시키면서도 여전히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만큼 세뇌가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동생에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놓을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도 와.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는 가서 잘 살아. 나는 여기서 부모님 모실 거야. 동생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언니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알고 있었던 거죠. 탈북하던 날 아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수진아,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잠시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진짜 탈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들어요.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거죠. 다행히 가족들은 수용소에 가지 않고 평안남도의 작은 도시로 이주해서 살고 있대요. 예전보다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중국 친척을 통해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도 와요.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송금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북한도 완전히 폐쇄적인 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연한 면이 있어요. 특히 돈이 되는 일에는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탈북하면 가족들이 다 죽거나 수용소에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한국까지 와서 정착하고 또 일부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죠. 이런 시스템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영화나 드라마로 탈북 장면을 볼 때마다 저건 너무 과장됐다 싶었거든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허무할 정도로 쉬웠거든요. 수진아, 오늘 밤 건넌다. 브로커 아저씨가 저녁 무렵에 조용히 말했어요. 신의주 근처 작은 마을에서 사흘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였죠.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어요. 무서울 거 없다. 국경 경비대는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북한 국경 경비대가 돈을 받고 눈 감아주기로 한 거였어요. 밤 10시쯤 되니까 경비대 군인 하나가 나타났어요. 총을 메고 있어서 무서웠는데 그 군인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내가 근무 서는데 11시부터 1시간 동안은 자리를 비운다. 그때 건너가라. 그러더니 손을 내밀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중국 돈을 몇 장 주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사라져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 돈으로 해결되는구나. 11시가 되니까 정말로 경비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앞장서고 저는 뒤따라 강 위로 나섰어요.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어서 걷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발밑에서 나는 얼음 깨지는 소리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아저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쪽에서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거였죠. 저기가 목적지다. 조금만 더. 정말 신기했어요.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줄 알았는데 마치 계획된 일처럼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한 달에도 수십 명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땅을 밟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무서워했을까 싶어서요. 중국 쪽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고생했다 해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아주머니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아는 정말 신기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일을 업으로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한 달에 몇 명씩 우리 집으로 와. 대부분 여자들이야. 아주머니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운이 좋아. 돈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북한 여자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나이는 20살부터 30살까지 다양했는데 그중 일부는 중국 남자들과 강제로 결혼한 상태였어요. 언니, 나도 한국 가고 싶어. 한 여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함경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 남자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못 가.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돈도 없고.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어요. 이미 중국에서 가정을 꾸린 북한 여성들은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중국 국적이 없어서 애매한 상태고요. 제가 며칠 머물렀던 그 마을에만 북한 여성이 10여 명 있었어요. 모두 농촌 총각들과 강제로 결혼한 상태였고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그럼 끝이야. 조선족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에요. 중국 공안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미리 준비한 돈도 있었고 한국까지 가는 경로도 확보해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북한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자들과 살아야 했던 거죠. 너 같은 애들은 괜찮아. 공부도 했고 중국말도 할 줄 알고. 하지만 시골에서 온 애들은 진짜 힘들어. 조선족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양에서 자라서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고 그나마 교육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북한 농촌에서 온 여성들은 글도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북한 사람을 여러 명 봤어요.
대부분 몰래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 북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죠. 언니도 한국 가요? 기차에서 만난 북한 아가씨가 물어봤어요.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베이징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 벌어서 집에 보낼 거예요. 한국까지 갈 돈은 없어요. 그 아가씨는 현실적이었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브로커들한테 내는 돈만 해도 수천 달러예요. 베이징에서 몇 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공안한테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선족 아저씨 집에 숨어 지내면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갈 기회만 기다렸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조심해야 해. 아저씨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특히 한국 대사관 근처는 공안들이 많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한국 대사관 담장 근처까지 갔는데 공안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잡힌다. 같이 온 브로커가 말렸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 혼자 들어갈게요. 결국 혼자 뛰어가기로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담장을 넘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중국 공안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멈춰서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비로소 살았구나 싶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도 있었고 브로커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큰 사고 없이 한국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 본 다른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거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남조선에 드디어 발을 디딘 거였어요. 하지만 첫 느낌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기가 정말 남조선인가? 공항 안이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리둥절했어요. 북한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산다고 배웠는데 첫인상은 정반대였거든요.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기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거든요. 북한에서 언제 나왔나? 어떤 경로로 왔나? 가족은 몇 명이나? 아버지는 뭘 했나? 처음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진짜 탈북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죠. 간첩이 아닌지 의심받는 거였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조사관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 동정심이 가득했거든요. 참 고생 많이 했겠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좋은 말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나원에 들어가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곳인데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돼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많았는데 한국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신기했지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취업을 하려면 경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경쟁이라는 개념이 낯설었어요. 북한에서는 성분과 줄만 좋으면 일자리가 보장됐거든요. 물론 그 일자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봐. 말투가 다르다고. 함경도에서 온 언니가 한 말이에요. 그 언니는 이미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다시 하나원에 와서 재교육받는 경우였어요. 취업 면접 보러 가면 북한말 억양 때문에 떨어뜨리는 데가 많아.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말 때문에 차별받는다니요. 그리고 맨날 북한 이야기만 물어봐. 김정은이 어떻더라, 북한은 어떻더라, 이런 것만 궁금해해. 이것도 문제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온 특별한 존재로만 보는 거였어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서 안양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을 때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첫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여기서 일하는 분,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떤 손님이 사장님께 한 말이에요. 제가 듣고 있는데도 대놓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북한에서 온 분이에요. 열심히 일해요. 사장님이 변명하듯 말씀하셨지만 그 손님은 계속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동물원 동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대학 입학은 그나마 잘 됐어요. 탈북민 특별 전형이 있어서 서울의 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야, 북한에서는 뭘 먹고 살았어? 진짜 배고팠어? 새내기 때 과 친구들이 자주 물어보던 질문이에요. 처음엔 친근하게 관심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봤어? 진짜 뚱뚱해. 북한에서도 연애해? 어떻게 해? 거기서는 인터넷도 못하지. 불쌍해. 매일매일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계속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수진아, 과외 한번 해볼래? 중국어 가르치는 거야. 과 선배가 소개해준 과외 일이었어요. 강남에 사는 중학생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북한에서 온 분이에요. 학부모가 자녀에게 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북한에서도 중국어를 배워요? 신기하네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마치 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게 됐어요. 특히 대학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수진이는 그냥 수진이야.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같은 과 친구 민지가 해준 말이에요. 그 친구는 절대 북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친구로 대해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어요. 취업 준비를 할 때가 특히 그랬어요. 이력서에 출신지를 써야 하나요? 취업 상담을 받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상담사는 이렇게 답했어요. 쓰지 않아도 되지만 면접 때 말투 때문에 들킬 수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고민됐어요. 숨기자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말하자니 차별받을 것 같고요. 첫 직장은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뽑아준 거였는데 거기서도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하네. 거기서는 어떻게 살았어? 직장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호기심은 많지만 이해는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어떤 동료가 한 말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진짜 순수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좋은 의미로 한 말이겠지만 저한테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국 생활에서 좋은 점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인터넷에서 뭘 검색해도 되고, 어떤 책을 읽어도 되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일한 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쇼핑을 갔을 때의 기분도
잊을 수 없어요. 원하는 옷을 사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보낸 돈은 잘 전달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여전히 완전히 적응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곳이 좋거든요. 다만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좀 더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서울 말씨도 많이 늘고 한국 생활에도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오해를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 전에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진 씨, 북한 사람들은 다 김정은을 싫어하죠? 부장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하는 말씀이긴 했지만 진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대답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다 속으로는 싫어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혜택을 받는 계층일수록 더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예요. 북한도 복잡한 사회예요. 계층도 있고 지역별 차이도 있고 개인차도 있어요. 모든 북한 사람이 똑같지 않거든요. 북한에서는 다 굶어 죽는다며. 이것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물론 어려운 곳도 있지만 평양이나 큰 도시에서는 생각보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함경도에서 온 애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일상이었어. 물론 몰래 봤지만. 그 친구 동네는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대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가요를 알고 한국 연예인 이름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잘 사는 걸 알고 있겠네. 네,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나름의 삶이 있고 가족도 있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일인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순수해서 좋겠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한테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북한 사람들도 똑똑하고 세상 물정도 알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평양에서 살 때를 생각해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정말 영리했어요. 체제의 문제점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죠. 수진아, 요즘 장마당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아냐?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 친구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시장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어떤 물건이 언제 들어오고 어떤 게 비싸게 팔리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도 충분히 경제적 감각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지 시스템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의 능력은 똑같다는 거죠. 요즘 가끔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있을 때보다 장마당도 더 활성화됐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평양에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는 거죠. 요즘 평양 젊은 애들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 물론 인터넷은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격세지감을 느껴요.
제가 있을 때는 저희처럼 당 간부 자녀들만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변화는 좋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고, 지방과 평양의 격차도 크고, 정치적 자유는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 탈북민 선배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10년 먼저 한국에 오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우리가 북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해. 너무 나쁘게만 말하면 오해받고 너무 좋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북한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통일이 됐을 때를 종종 생각해봐요. 과연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것 같고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몰려올 거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사랑해요. 굳이 낯선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의 북한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해질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니까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대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연애해요? 김정은을 직접 본 적 있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하지만 강연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웃고, 울고, 꿈꾸고, 좌절하고, 희망 갖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북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지금처럼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 상태에서는 통일이 되더라도 진짜 하나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북한도 변하고 있고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지점들을 찾아서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진짜 모습을 전하려고 해요.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고 너무 미화하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요. 그게 제가 탈북민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해요. 한국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다른 시스템에서 살았을 뿐이거든요. 동정보다는 이해를, 호기심보다는 존중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까워지면 돼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자유롭게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날이 오면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풀릴 거예요.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